네, 삼성은 글로벌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하긴 했지만 그 인재가 삼성의 기업 문화에 융합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다고 합니다. 기껏 외국인을 뽑아놓고 살인적인 야근 때문에 도망갈까봐 혹은 회사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외국인만 칼퇴근을 시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죠.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 경영진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적 배경 탓도 큽니다. 고착화된 순혈주의 관념 때문에 외국인과 교류와 소통을 못하고 국제화되는 속도는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까라면 까라는 공장 경제 시절의 한국식 기업 문화가 왜 맞지 않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삼성의 스마트폰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장세진 경영학 교수는 삼성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아직 선진 기업과 비교하면 일천하다. 삼성전자의 DNA는 반도체 사업의 성공에서 비롯된 이른바 속도와 실행력으로 집약할 수 있다. 밤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식 기업 문화가 성행했다. 그러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깨는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한국인 중에서 창의적인 경영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능한 해외 인력을 충원해 보충해야만 하는데 글래스도어에 나타난 평가에 따르면 유능한 해외 경영 인력이 삼성전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경영의 글로벌화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질서, 즉 하드웨어와 한국식 경영 방식의 상반되므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추진할 때와 같이 최고 경영자의 꾸준한 뒷받침과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장세진 교수의 조언은 정확한 지적이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삼성이 과연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나갈지 전 정말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들도 국제적 인재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최고의 기업이 국적과 상관없이 진공청소기 백큐밍하는 느낌 나게 빨아들일 경우 한국처럼 인재의 의미도 잘 모르는 국가에서는 인재 공동화 현상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이 뉴욕, 런던, 실리콘밸리, 파리스, 암스테르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과 직접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도시로 가서 그 일을 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아낼 자신이 있나요? 이 질문이 글로벌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질문이어야 해요. 지금 당장은 이민이 까다로운 한국이지만 외국인과 당신이 오로지 능력 대 능력으로 경쟁해서 그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신이 없다면 언젠가 당신의 직업은 사라집니다. 세계는 좁고 할 일은 없어요. 세계 경제는 단일화되었고 고연봉 직업은 귀해졌습니다. 경력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경쟁력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와 선생님과 회장님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고 가족과 고향과 회사는 동일시됩니다. 남과 다른 의견을 갖지 않는 것이 조화로움이고 남이 야근할 때 정시에 퇴근하면 배반입니다. 늘 집단이 개인보다 우선시되죠. 다음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유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유교는 새로운 형태의 미신이자 고대 국가의 통제 장치였습니다. 공자 등의 학자가 이후에 사회 규율과 도덕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을 유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가 권력 신성화를 위해 탄생한 신흥 종교였어요. 이후로도 유교는 지속적으로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조작되고 발전되어 왔죠. 논농사가 발달한 유교 문화에서 노동은 가치 교환의 계약이라기보다 사회 규율의 임무였습니다. 나의 노동을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율이 부과하는 책임이었죠. 이런 식으로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개인의 의미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집단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교는 아시아인의 DNA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피해는 개인 노동은 집단의 목적을 위해 규율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흐릅니다.
내 업무는 끝나는데 다른 직원이 야근을 하면 미안해야 한다는 생각, 남들과 의견이 다르면 조화를 깬다는 생각,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 윗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뿌리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깊습니다. 공장 경제의 태양은 급속도로 저물고 있습니다. 지식 경제조차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한국은 혁신 경제로 숨가쁘게 옮겨가고 있는 선진국과 경쟁하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맞고 말았어요. 혁신 경제에 요구되는 개인의 합리성, 합리적 토론 문화, 일과 삶의 균형, 이성적 기업 경영을 유교 무당은 아직도 작은 묵살합니다. 젊은 세대는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정작 회사는 공장 경제 마인드예요. 근원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한국 사회는 마치 양복을 입고 갓을 쓴 꼴이 되어버렸어요. 유교 DNA는 두고두고 우리 미래의 적이 될 것입니다. 유교적 습관과 관념을 죽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여온 문화적 DNA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요.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유교를 버리려 했던 문화혁명의 중국과 메이지 유신의 일본조차 우리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삶의 매 순간 유교 관념은 당신을 급습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일과 이혼하는 것이에요. 뭐? 일과 이혼하라고? 아니 씨발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랑 게 그렇죠? 자, 잘 이제 좀 더 페이 어텐션 집중하면은 이혼 사람의 좀 사연을 보면은 이혼은 원수처럼 지내는가 하면 비록 이혼을 했으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없으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 등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과의 이혼은 이처럼 당신과 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뜻입니다. 유교주의를 떨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과 삶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가족의 연장선이라는 유교적 오해 때문에 상사의 말을 거스르는 게 꺼림칙하죠. 회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마치 스스로를 질책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과 이혼을 하고 나면, 즉 회사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떨어뜨리고 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일은 일일 뿐이고 삶과 관련이 없어요. 당신의 가치관과 회사의 가치관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사건 동료건 후배건 유교주의에 의한 비이성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이혼한 배우자와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요. 유교의 공격에 최소한 당신만은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당신은 노동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회사와 맺은 것이에요. 당신은 회사라는 둘의 공동체의 농부가 아닙니다. 계약을 계약됨께 존중해야 돼요. 어차피 평생 고용은커녕 10년 근속도 하기 어려운 시절이 이제 되었어요. 생각하는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결혼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이에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시문화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한탕주의가 숨겨져 있어요. 한번 판사가 되고 명문대를 나오고 기자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교수가 되면 인생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춥니다. 왜?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탕주의 게임이 배움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교육은 한국에서 왜곡된 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움에는 끝이 있다는 명제를 세뇌시켰어요. 창조 경제를 하고 싶은데 관리자의 습관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착각을 해요. 교육은 정규 교육으로 종료된다는 이 잘못된 내재적 관념, 배움의 끝이 있다는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도 기업도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버림없이는 배움의 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의 직장인에게 필요한 배움은 지식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창의성 문제로 보면 르네상스에서부터 계몽주의에 이르는 400년은 인류에게 최초로 창의성 개념을 탄생시킨 시기였어요.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창조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것이었죠. 고대에는 개인이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냈을 경우 그 개인이 단지 신과의 매개체인 뮤즈를 불러내어 신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품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예술 창조가 개인의 것이 된 것은 르네상스 때부터였어요. 이렇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의미가 탄생하고 있을 무렵 수세기 동안 세계 문명을 지배하던 아시아는 여전히 군주 체제의 막강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아시아 예술은 왕권 미화를 위한 건축, 재래, 의복의 수단이거나
통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천한 계층의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자녀가 예체능 대학에 가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부모가 여전히 있어요. 개인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아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이 탄생한 적이 없죠. 700년 전부터 유럽과 아시아는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창의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창의성은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어느 날 갑자기 또라이가 되어 뜬금없이 창의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에요. 천재의 재능이어서도 안 되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창의성이에요. 그래야 기업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조직에서 창의성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면 기업 경쟁력을 우연에 맡기는 것과 같아요. 엉뚱한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엉뚱한 성향, 자유분방한 사람이 관련 없는 것들을 연결시켜 패턴을 읽어내고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통찰을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의성에서는 개인의 기질 말고도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제품 아이디어든 예술이든 새로운 업무 방식을 고안하는 행위든 남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려는 의지 없이는 그저 엉뚱한 생각에 그칠 뿐이에요. 창의성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창의성이 개인의 존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직장인에게 필요한 창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제입니다. 창의성 강도가 가장 강력해야 가능한 분야예요. 하지만 직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예술 창작에서의 창의성은 현저히 다릅니다. 우선 예술 작업에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직장에서는 늘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술 창의성은 고도의 자기 집중 과정인 반면 직장에서는 개인의 사상보다 이윤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검증이 우선이에요. 창의성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직장 업무는 매 순간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직종과 업무에 상관없이 늘 새로운 과제에 맞닥뜨려요. 그 과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것이 직장인에게 필요한 실용적 창의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직장학교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다 훑어봤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